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날 조정에서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환홍 기자,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중재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과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이 이틀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3차례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오늘 협상에서 중앙노동위나 삼성전자 노사나 3자 모두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어떻게든 오늘 안에는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협상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조정안은 조정위원이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절충해 만든 최종안을 말합니다. 조정안을 갖고 노사 양측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아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정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안요, 최종적으로 양사가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내겠죠.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2시간씩 모두 3차례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하면 오늘 협상은 애초 예정된 저녁 7시를 넘겨 심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부는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건데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그리고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 50%라는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 고객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법원의 가처분 판결 내용을 놓고도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법원의 판결 내용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및 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평일의 경우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및 휴일의 경우 주말 및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시설 단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파업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타일로 채워진 네모난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건물 하나하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전체 크기만 해도 축구장 400개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팹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이곳 평택 캠퍼스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노동자 4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7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파업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장 인근 상인들과 협력사 직원들도 긴장 속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협력업체는 파업의 여파를 고스란히 맡게 됩니다.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일감이 끊기지는 않을까, 작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 분야 협력업체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근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찾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손실이 커질 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좀 암담하네요. 저희들 여기 삼성전자에 있는 여기 직원들만 보고 이제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총파업을 둘러싸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7,500선에 안착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7,200선이 붕괴되는 등 폭락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죠? 네, 오늘 코스피는 1.2% 내린 7,425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코스피는 7,140선까지 폭락하는 등 지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겪으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특히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인 시게이트의 CEO가 새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발언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02% 강보합 출발한 뒤 하락 전환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3.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더 올라서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와 비교할 때는 하락한 99.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결국 최고 경영자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권 기자, 정 회장이 결국 직접 사과문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오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윤리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에 김소환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월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스타벅스 측이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방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도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대표 해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방쪽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5.18 기념일 당일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점에 비판 여론이 집중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어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고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도 함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전체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잠시 뒤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안동 현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한일 간의 고향 셔틀 외교인데요. 오늘 회담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정상회담이 열릴 안동의 한 호텔 앞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뒤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곧바로 이곳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계획인데요. 지난 1월 나라현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숙소에서 직접 영접한 것에 대한 답례 성격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4번째 대면이자 또 3번째 공식 정상회담인데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 이어 경북 안동에서 회담이 이뤄지면서 두 정상의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의제도 궁금한데 오늘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네, 청와대는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공동 비축 등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강화,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또 오늘 예정돼 있는 다른 일정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만찬에는 안동 한우 갈비구이와 안동 소주 등을 활용한 퓨전 음식이 오를 예정인데요. 또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선 전통 민속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합니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백자, 액자 등을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마련하는 등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는 판세를 주시하면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원인 충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텃밭인 경남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격전지의 선거 상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권부터 알아보죠. 중원을 오늘 공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늘 방점은 중원인 충청에 찍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이른바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을 앞세워 중원 표심을 두드렸는데요. 오후에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충남 공주로가 김영빈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 캠프 개소식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선거가 임박하며 보수층 결집에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캐스팅 보트인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 팽배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특히 최근 텃밭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터라 위기감도 적지 않이 엿보였습니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자세로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종횡무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면 막판 보수 결집 흐름에 지지율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지도부 텃밭 총력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으로 향하는데요. 경남 선대위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에 참석해 후보들을 격려하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올랐던 양 후보의 이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사태를 만들어 놓곤 뒷짐만 지고 있다고 대역 공세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선 남북관계의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명시한 정부 통일백서를 고리로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며 고공전도 이어갔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는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네, 우선 서울시장 선거는 오늘도 난타전입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 경찰관 폭행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이른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이슈를 기점으로 공세로 전환했죠. 정 후보 측은 서울시가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사한 일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모든 건 최고 책임자인 시장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지금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중인데요. 정 후보만 나와서 패널과 대담하는 형식인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토론을 피하지 말라 거듭 양자 토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장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쪽방촌 현장 방문, 관광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논란도 적극 반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가 신속 조치한 사안을 정 후보와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괴담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당장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선 법여권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오늘 오후 선대위 출범식을 여는데요. 오전 선대위 회의에선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겨냥해 극우적 망언이라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 측은 줄기차게 비난만 한다고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폭행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냈던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I was asked by Saudi Arabia, Qatar, UAE, and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We've had periods of time where we thought pretty much getting close to making a deal and didn't work out, but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같은 기관 조사 기준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고 전체 응답자의 64%는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답변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전략적인 실수나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알리 압둘라히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전략적인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이 과거보다 더 철저히 준비돼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시험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어떤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의 군사적인 대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전격 보류하고 막판 물밑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종전 딜의 성패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종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우라늄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 문서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등 제3국에 위탁 보관하거나 국내에서 영구 희석하겠다는 우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차단이라는 결과만 담보된다면 우회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f we can do that where there's no nuclear weapon going into the hands of Iran, I think, and if they're satisfied,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다만 이란이 던진 우회안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안팎을 요구하는 핵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우라늄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란의 반환 보장 요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막판 밀당이 치열합니다. 이란 역시 과거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So everything should be exact.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을 제3국에 영원히 맡기되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틀에서 사흘 안팎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수정안에 내놓을 답안지 내용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더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제재 완화 카드를 연장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해상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에 차질을 겪는 에너지 취약국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러시아와 이란산 저가 원유를 대량 비축해온 중국의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한 제재에 동맹국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ll also be discussing sanctions and terror finance, and we call upon all our G7 and indeed all of our allies. 이미 유조선에 실려 해상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만 적용되고 새로 생산되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는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유가 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가 원유 수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하면서 국제 유가는 3% 상승했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란전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 여파로 재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와 하충토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 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또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인데요. 이란 전쟁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이영정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Well, other countries have come to me and they've said we were getting ready to do a very major attack tomorrow. I've put it off for a little while, hopefully maybe forever, but possibly for a little while, because we've had very big discussions with Iran, and we'll see what they amount to. I was asked by Saudi Arabia, Qatar, UAE, and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And if we can do that, where there's no nuclear weapon going into the hands of Iran, I think, and if they're satisfied,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네, 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안 했다. 진짜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말렸다는 핑계로 안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의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다들 의아했던 게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고? 네. 그거 우리는 금시초문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19일 날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공시된 바가 없죠. 그렇죠. 댄 케인 합참의장이나 브래드 쿠퍼한테 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공격을 그럼 19일 날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 보면 19일 공격이라는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던 구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전화가 와가지고 만류를 했다. 나는 그 지도자들, 그 세 국가의 지도자를 상당히 존경하고 이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2, 3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기세 등등 하다가 갑자기 결정적 순간에 빠지는 타코, 그 치킨 아웃 한다는 그 겁쟁이로 이제 놀리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그 공격을 재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중국,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마땅히 어떤 소득이 없었고 또 전쟁을 재개할 만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축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화 국면 속에서 어떤 이게 좀 상당히 좀 피로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국제사회도 뭐 많이 좀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재미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뭐 재미있는 전쟁이 그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사실 보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9.11 테러로 미국인들 2,700명을 죽게 한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한다. 이래서 9년, 10년간이나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희생만 치르고 지금 레바논에서만 오늘 발표 보면 3,000명 가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간 선거라든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관련국들, 중동의 우방국들을 좀 핑계 삼아서 일단 좀 며칠 시간 벌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은 지금 서로 계속해서 뭐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 막판 밀당하는 포인트는 뭐 핵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핵 부분이죠. 핵무기, 핵물질을 농축 우라늄 440kg를 해외로 이전하고 사실 미국은 과거의 리비아 사례처럼 미국의 테네시주의 오크리지에 있는 핵단지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러시아나 뭐 관련국들이 푸틴이 러시아로 이관할 수도 있다 이런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목되는 거는 20년 정도 핵물질 농축을 유예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그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에 좀 흡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실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무기가 없으면 나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만 없으면 이란도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만족할 것.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제3국으로의 반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 내주면 다시 이 핵무장이라는 게 한 번 내주고 그다음에 다시 어떤 것들을 가져간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모든 명분을 내세워서 저농축 우라늄 부분은 자기네들의 핵 발전을 위한 핵 동력을 위한 어떤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고농축 우라늄 부분은 좀 부인을 하거나 일부 이제 좀 은폐를 해가지고 넘기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핵을 가진 이란, 중동에서 또 하나의 핵 보유국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나오는 거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핵을 갖고 있고 싶은 거죠. 이란이 뭐 인구 9천만에 저런 어마어마한 신정 체제를 갖추고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저 체제가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핵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제 통제불능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꼭 미국만의 의지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전쟁의 재개라든가 확전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카타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카타르가 이름이 다시 거론됐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와 함께 또 중요한 중재국의 하나가 카타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일말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국가가 공격 보류 요청으로 번 시간을 활용해서 이란 설득에도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공격 때문에 좀 관계가 많이 틀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라그치 장관도 뭐 러시아 반출을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또 마침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런 쪽으로 좀 합의가 모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이 이제 푸틴이 오늘 가가지고 내일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양측이 지금 가장 논의하는 거는 사실 이란 전쟁의 주요 의제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게 미중 정상회담과는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미국에 대한 견제, 어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블화하고 위안화로만 결제할 수 있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런 그 상황들 점점 굳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시진핑도 틀림없이 푸틴하고 이란 전쟁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지 요거는 이제 내일 회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외신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로이터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활동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 한 3%대 농축의 그런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유연성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아니 저는 그 미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컨트롤 박스 안에 이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또 핵 확산 금지적 NPT 체제 내에 들어온다는 거는 핵을 무기화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우리가 굳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 수준의 원전 수출국이 될 수 있고 또 원전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 에너지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원전 선진국, 핵 선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란은 사실 그 명분이 없는 게 지금 자기들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핵무장을 위해 가지고 하면서 마치 북한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은폐하고 NPT를 탈퇴하고 IAEA의 감시망에서 자꾸 벗어나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갖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사회가 지금 좀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 공항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지난 1월에 이제 나라현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숙소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호텔 앞에서
총리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원덕 국민대 동아시아 국제학부 교수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도착하면은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일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향 셔틀 외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한일 간의 정상 간에는 이제 셔틀 외교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상호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친분을 두텁게 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고향에 손님을 초대해서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고 여러 가지 또 의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이번 그런 의미에서 이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하게 된 건데 구체적인 어떤 좀 일정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안동에 있는 호텔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하회마을로 이동을 해가지고 만찬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전통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동 언론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뭐 중동 문제도 한일 간에 이제 같이 또 풀어봐야 될 해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지금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슈에 대해서 아마 토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일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중동에서의 전쟁 이후에 이제 공급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석유나 석유 관련 자원을 중동 지역이 아닌 어떤 대체 수입선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도 아마 한일 정상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한일 두 나라 공통적으로 이제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반드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공조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한일 정상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각자 이제 통화를 하고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측 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게 아마 한일 간에 의견 일치가 볼 수 있는, 의견이 접근될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 특히 한일 선적의 선박들과 선원들을 빼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양측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해왔지만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 항행 그 연합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무 사태라든가 또 일본도 그동안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개인적인 어떤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 척의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과 프랑스가 또 추진하는 항행 자유 협약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방식으로, 물론 아직까지 뭐 병력이나 또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한일이 협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한일 간에 좀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오고 갈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사실 어제 정부가 조세 탄광 관련해가지고 그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제 우리 강제 징용됐던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유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한일 정상이 만나면 과거사 문제가 의제에서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지금 조세 탄광의 그 유해의 DNA 감식 문제는 사실은 올 1월에 있었던 나라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 탄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몰된 탄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 한 200개의 유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워낙 오래된 그 유해이기 때문에 그 유해에서 DNA를 감식해서 이게 누구의 유해인지를 그 확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 정부가 당국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번 그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나라현에서 약속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왔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한일 정상 만남하면 본래는 이제 뭐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좀 딱딱하게 될 때가 많은데 지난 만남을 기억하면 많은 분들이 드럼 연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고향에서 만나기 때문에 물론 뭐 중요한 의제도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한일 정상 간의 그런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좀 연출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뭐 안동하면 하회마을이니까요. 네.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가운데도 사실 그 안동 하회탈이 있더라고요. 하회탈을 이제 저는 뭐 하회탈 하나 이렇게 큰 거를 선물하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왜 경주라든가 안동 가면은 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탈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9개를 이제 이렇게 저 탈을 9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만든 그런 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백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개인적인 좀 퍼스널리티 또 외교에서 이렇게 격식보다도 친근한 이런 접근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게 좀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내려서 막 이렇게 포옹을 뭐 했었잖아요. 그거 좀 깜짝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허그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마음을 확 녹여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카이 총리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들을 보일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실용 외교 측면에서 일본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을 완전히 알리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동이다 보니까 이제 뭐 찜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만찬에 그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게아가 준비된다는데 전게아는 어떤 겁니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금 우리 이영종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정상이 만나서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의 문제보다 오히려 의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더 중시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만찬에는 어떤 메뉴가 오를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의전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잘 제대로 과시할 수 있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 안동 찜닭의 그 원형을 아마 이번에 선보이게 된 모양인데 이게 아마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선비 정신이라 하면 이제 멀리서 벗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베푸느냐의 그런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동 찜닭이 준비됐고 또 그 만찬주로서는 안동 소주입니까? 태주 소주와 더불어서 일본의 나라현 산의 사케를 곁들여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아무래도 이제 셔틀 외교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지 짚어주시죠. 지금 아마 양 정부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중 양강 갈등 구도 속에서 한일이 동시에 끼인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이익과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과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공유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금 전에 이제 도착했다는 속보는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그리고 이원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주택 관련 대출 등이 늘면서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14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증가 추세나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 14조 8천억 원에서 4분기에 14조 3천억 원, 이번 분기에 14조 원으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금액인 가계대출이 12조 9천억 원 늘었고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의 증가 규모가 모두 소폭 커지며 증가폭도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놓고 다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회의에 중재위원으로 참석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아직 양측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에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며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이견이 있던 부분부터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 삼성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 교섭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 첫 신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하고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과 달리 단 하루 전에 올리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을 조율했으며 노조 설립 후 3년 동안 대의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사에 대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벤트 사과를 위해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 부사장이 광주에 내려갔지만 5월 단체와의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벤트 경위 설명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도 스타벅스 측에 진정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환 총괄 부사장은 고의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며 계열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B 원장이 모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오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은우 전 원장의 영장 심사 일정이 나왔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의 비판적인 보도는 삭제하는 등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종합특검 다른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죠. 오늘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수사기관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둔 종합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반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는 24일에 90일인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기소 직후 여러 불복 절차를 밟으며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범죄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가 누적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 2차 대상자의 22.4%인 804만 4,281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2조 3,7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이 되는데 지난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어제부터는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지원 기준이 한층 깐깐해지면서 일부에서는 내가 왜 못 받느냐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상위 30%였다니 놀랍네요. 세후 300이 조금 넘는데 내가 못 받는 게 의아하다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신청 알림은 많이 보내더니 받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실망감부터 아예 이의 신청을 해보겠다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정책들보다 지금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의 9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고유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수혜 대상이 1,000만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기지만 건보료를 착실히 내는 직장인들은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가입한 건보료가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각종 비용이 치솟으면서 동네 목욕탕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소모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수원의 한 동네 목욕탕입니다. 성인 기준 10,000원이었던 입용료를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전쟁 이후 수급 어려움 등으로 비누나 세제 같은 소모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모는 비닐류도 이제 업체에다가 살려고 하면은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답변이 오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 비누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3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목욕탕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 감소와 비용 증가로 목욕탕과 함께 운영하던 찜질방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숙소로 개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여대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또 이외에 목욕탕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목욕탕 업주는 보일러용 등유 가격이 전쟁 전에는 200리터에 22만 원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10만 원 넘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3곳이던 수원 시내 목욕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전쟁까지 겹치면서 3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공과금 한시적 감면이나 지자체가 고령자에게 목욕탕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에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내부 온도가 최고 40도에 이를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밀양시의 하나읍에 있는 딸기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덥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딸기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인데요. 막바지 수확 시기인 만큼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딸기 수확을 더디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때이른 더위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비닐하우스 현재 기온, 보시는 것처럼 35.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의 기온이 27도 정도인 걸 고려하면 이보다 7에서 8도 정도 높은 셈인데요. 농장주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정오부터 오후 2시 무렵 사이 온도가 높을 때 40도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작업자들은 햇볕이 가장 강한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새벽에 나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에선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인데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사망자가 나온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딸기하우스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내일 수원에서 열리는 남북 여자축구 클럽팀 간의 경기에 정부 고위급은 관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일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 경기를 관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주관 국제대회라는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안전 문제 등 전반적인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6.3 재보궐선거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름여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여론의 판세, 여론조사 결과겠죠.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5월 16일에서 5월 17일 이틀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매트릭스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앞서 MBC 조사와 똑같습니다. 5월 16일에서 17일이고요. 여기서는 정원호 후보가 40, 오세훈 후보가 37,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죠. 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43, 추경호 후보가 37, 이건 MBC 조사고요. 네, 조선일보가 의뢰한 조사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격차가 더 좁혀집니다. 김부겸, 추경호 40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도 좀 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가 38이고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세 지역 저희가 두 여론조사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가 확실히 결집을 하고 있는 그 경향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참 자중질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이 장동혁 지도부와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저는 민주당의 약간의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이 공소 취하 관련 그 권한을 드러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수 결집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세 군데를 봤잖아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두 곳의 현직 시장은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현직 프리미엄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현직인 후보들이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은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직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붙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리한 지형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좋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격차가 크다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여론조사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오늘 서울 지역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이거 엄살입니까? 진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엄살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추격은 다른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에 비해서 정치 노선에서 일관되고 선명한 길을 걸어온 거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원성,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조차도 장동혁 때문에 다 망하겠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당 지지율의 차이보다도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오세훈 후보의 개인적 그 역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어쨌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이냐 탈환이냐 그 싸움인데, 지금까지 정원호 후보가 조금 너무 수비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GTX 순살 시공 책임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오세훈 후보의 답변이 더 황당하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억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발주처가 서울시로 이렇게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첫 마디는 서울 시민들께 불안감이나 우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입장 표명 지금 몇 번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서울 시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사과는 현대건설 그 하청업체가 한 거고 걔네들이 그 업체에서 그들의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 GTX A노 선거 관련된 서울시의 그 3,600억 투입에 대해서는 이건 서울 시민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이건 당연히 비판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억지 트집 잡기다, 뭐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현직 시장으로서 5번째 도전하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뭐 건설 회사 실수를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서울시가 발주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신 말씀 관련해서 그 민주당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론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공격 소재가 있는데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이런 거야말로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면은 오세훈 시장이 도망가더라도 토론하자고 오히려 정원호 후보 측에서 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토론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 법정 TV 토론 한 차례 정해져 있는 건 이것만 지금 응하겠다고 한 건데 네. 그게 사전 투표 전날에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밤에 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전 투표 전에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그래도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예.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유리했던 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유리하니까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달리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피하는 것 아니라는 비판하는 거는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여야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좀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거는 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지금까지 토론을 한 번 법정 토론만 하겠다고 주장했던 거는 너무 서울시장 선거가 계속 네거티브 일색이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정원 후보의 과거 31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너무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토론을 그러지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그러니까 5번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직 시장으로서 했던 거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좀 많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예. 때 저는 한 번 정도는 토론을 더 해서 유권자들께 서울 시민들께 오세훈 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YTN에 출연해서 토론은 좀 숙고를 팀에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네. 숙고 중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숙고 중인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받을만하다. 그렇죠. 공세 전환할 만한 카드가 나왔고 사실 예. 카드도 많거든요. 예.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만 하다 보니까 예. 좀 뭔가 이런 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 한번 하자. 대신에 오세훈 후보가 본인을 공격할 사람이 또 한 명 있거든요. 법정 TV 토론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현직 시장도 비판할 거고 민주당 후보도 예.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양자 토론만 주장하고 계신데 3자 토론 정도로 해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은 토론은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어쨌든 순살 시공 논란을 계속 펼치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서울은 부동산이다. 네. 정원호 후보가 되면은 세금 폭탄에 전월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방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높은 곳도 또 서울이고요. 이게 단지 뭐 부자 동네라고 알려진 강남 3구라든가 이런 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일관된 잣대가 없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오세훈 정원호의 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그 법정 토론 말고 아주 적게 할 때는 한 번을 더 추가적으로 했고 예. 그 보통 한 2-3번은 했어요. 다. 2-3번 했기 때문에 좀 그리고 토론을
저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쌈박질하기 싫다 이러는데 토론을 쌈박질로 여기는 거야말로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토론 없는 민주주의는 예.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어쨌든 뭐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이 토론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언론사가 이제 환영하고 그렇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나온 걸 보면 지역별 정당 지지율에서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많이 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부산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부울경에서 저희 당이 앞서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아직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예. 사실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요. 서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도 그렇고 한 수년 동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늘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서울이 좀 보수화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앞설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그 2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는 없죠. 정말 이번만큼은 부울경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되고 아까 우리가 예. 앞서 다룬 것처럼 서울에서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추세를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카드가 나와야 되고요. 태도도 좀 더 겸손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나 때로는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거의 피마르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부터 좀 보시죠. 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삭발식을 하고 있는데 예. 장동혁이 삭발을 해야지 왜 당신이 합니까? 뭐 이런 시민들 목소리도 들려요. 그 서범수 의원이 좀 저렇게 좀 충격적인 요법을 쓴 것 같은데 쓴 예. 이유는 저 삭발을 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 이건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되는데 12.3 계엄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선거가 되고 있다. 근데 도대체 지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들이 12.3 계엄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 저기가 있겠는가, 책임이 있겠는가. 예.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윤어게는 계속 외치는 지금의 이런 건데 왜 그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외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런 건데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공소 취소 그 움직임 때문에 많이 따라 붙었어요. 많이 따라 붙었는데 이 굉장히 저도 이제 부산 가서 여러 명의 그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 굉장히 그 갈등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국민의힘 찍어주면 또 장동혁이 자기가 잘했다고 또 더 버틸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 한편으로는 고민을 하면서도 근데 이재명 정권이 너무 폭주하는 건 또 막아야 돼. 그럼 내 편은 한편인데 이거 생각하면은 뭐 이런 표 주면 안 될 것 같고 또 저거 생각하면 그 표를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갈등하는 게 그 굉장히 많이 읽혀집니다. 근데 이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마음을 네. 좀 그 정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제 중앙정치 잘못이니까 후보와 중앙정치는 좀 분리해서 봐달라는 뭐 호소 같은데요. 근데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은 늦었다. 게 왜냐하면 네. 서범수님 울산을 지역으로 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울산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 삭발을 지금 이 타이밍에 했을까?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진보 진영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이 논의가 사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판세가 안 좋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울산 판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 갑자기 삭발을 한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만약에 저런 목소리를 뭐 서범수 의원이 뭐 계엄과 관련돼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분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면 삭발이나 이런 것도 장동혁 지도부가 정말 지금 뭐 지지율이 붙기 전에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면 진정성 있는 저런 퍼포먼스로 좀 보겠는데 예. 울산시장 선거가 울산 전체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뭔가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아서 진정성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정치적 말씀을 계산이 있지 않냐 네, 안 드릴 그런 수가 없습니다. 얘기시고. 장동혁 대표 일정이 많아지면 민주당에는 어쨌든 좀 뭐 호재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또 막 계십니까? 호재라고 막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 그리고 단순히 적극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2.3 비상계엄 반성합니다. 윤호개인 목소리 냈던 것 반성합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안 좋은 거겠죠.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을 무시하고 뭔가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호칭도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제1야당의 좀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결국 전국 선거는 중도층의 표를 얼마나 얻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모습은 중도층 확장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북구일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 갈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분 후보들께서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걸로 토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토론 얼마든지 환영하고 할 수 있다. 선관위 토론 때 얼마든지 의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서태지입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 등장한 정치 신인이 서태지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자기 말을 좀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북구에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맞아요. 보수 재건을 하는데 왜 한동훈만이 해야 되고 또 한동훈 후보가 왜 북구에 갑자기 나와야 보수 재건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뭔가 맥락이 됩니까? 네, 팽팽한 새 후보.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의뢰했고요. 매트릭스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 16일에서 17일이고요. 하정우가 39, 박민식이 20, 한동훈이 3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하정우 후보는 지금 양자 대결도 나오고 있군요. 양자 대결도 같이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하정우 대 박민식이 44대 30, 그리고 하정우 대 한동훈은 41대 39. 오차 범위 내로 바싹 붙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혹시나 단일화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점점 안 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3자 대결 때 그 보수 후보 두 후보를 합치면 53%인데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어느 후보도 40%조차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박민식 후보 쪽이랑 한동훈 후보 측이 좀 너무 격렬하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뭔가 우리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갔을 때 나는 안 찍어. 내지는 그냥 민주당 찍을래 이런 응답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래도 2등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2등을 하기 위해 서로 상당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박민식 후보만 격하게 공격하다가 한동훈 후보는 좀 참는 것 같다가 역시 나중에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을 또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지지자들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사실 시너지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감정의 격화짐 때문에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정 후보가 본인의 선거만 잘한다면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지지를 좀 더 흡수하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강 1중이 좀 굳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온 오늘 조선일보 매트릭스 조사까지 그 7개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다 3위고 2위하고 상당히 격차가 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강 1중 구도는 굳어졌다.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조사에서 지금 하정우, 한동훈이 지금 6%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근데 저 조선일보 매트릭스에서 부산시장 조사한 거 보면은 전재수 44%, 박형준 35% 아까 나왔죠. 그래픽? 여론조사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근데 그 시장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가 있다지만 한 아주 2, 3%인가요? 요거다 보니까 사실상 양자 구도예요. 근데 거기서 9% 차이가 났습니다. 전재수, 박형준이. 근데 박민식이 20이나 갖고 가는데 한동훈과 그 하정우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6%다. 그러니까 저 조사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경쟁력이 박형준의 경쟁력보다 좀 낮다라는 거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박형준 후보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오세훈 후보처럼 뭔가 그런 선명성이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전륜하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든가. 근데 박형준 후보는 뭐 윤 어게인 표부터 한동훈 지지 이것까지 다 자기가 아우르면은 보수 결집이 돼서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단일화 관련된 거는 이제 민주당 쪽 희망사항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예. 북갑을. 4번이나 가보고 쭉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민식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하정우 어부지리 해주면 안 된다 해서 한동훈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이 굉장히 지금 예. 요동칠 겁니다. 판세가. 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표 쏠림 현상, 이른바 민심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 이거는 갈수록 동탄 모델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뭐 그게 일종의 그런 거 비슷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어쨌든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이제 승리를 거둘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을 거고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40%를 넘겨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지켜질지 이번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조금 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다카이치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손을 흔든 이후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 이후 4개월 만에 셔틀 외교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대구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셔틀 외교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한층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고향에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드럼 연주 등으로 양국 정상이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고향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의 만남에서는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종일관 환한 미소로 영접을 받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이제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회담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회담 상황과 또 공동 성명 내용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본다며 2, 3일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는데도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1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1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 사이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It's just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and they do not deserve that.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 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동,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